네, 보신 것처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돌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 안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쿠바 하면은 이제 북한과 형제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친한 우방국인데 이 쿠바를 우리 외교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쿠바를 방문하게 된 그 표면적인 계기는 이번에 쿠바에서 3일부터 열리고 있는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참석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번 그 카리브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바로 쿠바입니다. 그래서 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우리 외교 장관을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한 데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 외교 장관이 우리와 미 수교국인 쿠바를 사상 처음 방문해서 외교 장관과 조금 전에 보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장관 회의까지 갖게 됐는데, 이번에 그 우리 외교 장관의 쿠바 방문, 네네. 요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것은 현재 이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의 북핵 제재의 고리를 좀 더 단단히 죄서 북한의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 구조를 더욱더 단단하게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쿠바가 가장 강력한 북한과의 어떤 형제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쿠바를 친북 일변도에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쿠바와 우리가 비교적 비정치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까지도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이요, 프랑스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말고 쿠바로 건너갔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물론 그 우리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다 끝마무리를 잘 맺었지만은 현지 그 카리브 정상 회의에는 일단 우리 외교 차관이 참석 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와중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장관이 현지에서 이 차관을 정식으로 이제 대치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그 정상회의에 우리 외교 수장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네네. 그만큼 이번 그 현지 정상회의가 우리 외교한테는 상당히 중요했다.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북핵 저지라고 하는 카리브 국가들과의 어떤 공동 전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카리브 지역 국가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카리브 지역 영내 국가들의 어떤 결속과 통합, 그다음에는 지역 그 발전 모델 이런 거를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래 해안의 어떤 침식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여 부분을 찾아가지고 네. 이런 그 영내 국가들과의 우리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주는 이런 다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장관의 쿠바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이 북핵 문제 그리고 네. 카리브 국가의 어떤 영내 우리 기여 문제 이런 것이 외교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이렇게 쿠바가 우리나라의 외교 장관을 만났고 또 미국과는 외교를 또 다시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쿠바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이제 가장 큰 그 변화 중 하나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 과거 냉전 차제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 중심의 진영에게서 탈피해서 쿠바에 얼마만큼 쿠바의 어떤 안보 또 쿠바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따른 실리주의 외교, 이 개방 외교가 하나의 큰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과도 관계를 말하자면 정상화하는 전격적으로 그런 외교 조치를 단행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하고도 이 관계를 좀 대폭 개선해보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한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 개선은 한 20여 년 전으로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말에 9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유엔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해제 결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과거 99년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고려를 해서 이런 기권 내지 반대표를 행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실리주의 중심으로 이 변화를 겪는 와중에 우리도 쿠바의 이 외교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 쿠바 금수 결의안에 전적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 찬성하는 조치를 계기로 해서 쿠바와 우리의 관계가 이제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절차적인 그런 외교적인 이런 그 현안을 이후에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코트라의 무역관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 특히 경제 문화 부분에서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쿠바의 문화예술 축제가 우리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쿠바 정부의 고위 대표단이 이 방한을 해서 양국 외교 관계가 이 마쿠에서 상당히 긴밀해져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관계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뭐 국교 정상화 이런 것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번 이제 외교 장관이 이제 쿠바를 방문을 함으로써 이런 이제 외교 정상화가 가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교 장관이 작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렇게 공식 표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그 정상화, 즉 외교 관계 수립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애가 바로 북한입니다. 즉 쿠바와 북한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호 협력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그런 그 형제 국가의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네. 이미 쿠바는 북한의 대중남미 침투를 위한 거점 국가 역할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어떤 강한 반대가 불가피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북한의 강한 반대 때문에 우리와의 국교 정상화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우리와 쿠바의 어떤 외교관계 강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장전부터 남다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작년 봄에 리수용 당시 외상이 현재는 이제 부위원장이죠. 당시 외상이 쿠바를 방문했고 또 강석주 국제 담당 비서가 또 방문했고 최근에는 김영철 대남 비서가 쿠바를 방문함으로써 우리와 쿠바가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데 대한 경계 심리, 견제적인 외교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렇게 견제와 방해 이런 작전이 굉장히 노골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야말로 최대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좀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점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제 쿠바와의 관계를 이렇게 본다면 쿠바가 사실은 국력으로 본다면 이렇게 뭐 강대국도 아니고 중견국도 아니고 조만한 나라의 섬나라에 불과하지만은 외교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대중남미 침투의 거점 국가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서 외교 관계를 갖지 않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외교의 체제 중에서 냉전 체제적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쿠바인데 이런 냉전 체제적 잔재가 하나 없어지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쿠바의 외교 관계는 하나 이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최근에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확고히 지금 굳혀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외교적인 손실로 기록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어떤 리더십,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안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샹그릴라 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쟁점으로 부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사실은 이제 사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큰 이슈로 네. 이번 그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말하자면 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가 이게 샹그릴라 대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이 아시아의 외교 안보 현안을 다루는 아주 그 중요한 회의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세력 경쟁, 패권 경쟁이 표면화될 수 있는 그런 회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드가 중요한 현안으로 이제 돌출되게 됐고 네. 또 하나 이 사드가 이렇게 돌출 이슈로 이렇게 확산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핵 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북핵 문제를 두고서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대화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가 우선이냐 이런 거를 두고도 미중 간의 대립을 하고 있듯이 사드를 가지고서도 미중 간의 대립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사드 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에도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순한 사드가 한반도 배치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안보, 한반도 안보. 그래서 이게 글로벌한 미중 간의 어떤 세력 경쟁과 미국 중국 간의 어떤 안보 이익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성격으로까지 지금 현재 발전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중 전략 대화가 비교적 갈등 국면까지 이렇게 미중 간의 어떤 악화된 요인까지 다루는 어떤 대립의 장으로 이번 그 8차 이 미중 전략 대화가 작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드도 그 한 요소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네네. 대신에 이러한 그 갈등적인 측면보다는 미중 간의 협력 중심의 어떤 회의체로 이번에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사드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이다.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를 통해서 미중 간에 대립한 것으로 일단락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4일 열린 한미 국방회담에서는 사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사드가 이슈적으로 민감하다. 이런 거를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그 중국 모두가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민감할수록 밖으로 드러내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고 미국은 이런 중국의 강한 그 불필요한 반발을 우려해서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다루고 싶은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사안의 민감성도 있지만은 현재 한미 간에는 사드 문제만 전적으로 전념해서 다루는 협의 그 실무 검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무 검토단에서 사드 배치를 언제 할 것이냐, 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사드 이런 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측면을 연구 검토하기 때문에 그 검토 회의체에 이름을 해가지고 그 검토 기구에서 결론이 나오면 네. 양국 정부에 보고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수순을 밟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한미 국방장관에게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표도 들지 않은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카터 미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에서 동맹국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불만의 표출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그 카터 국방장관이 여러 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적극적인 외교적인 협력 국가들을 거명하면서 우리를 거명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거 어떤 외교적인 함의를 갖는 것이냐 또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일본이라든가 호주 또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런 싱가포르 이렇게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아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 외교 노선을 추종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국가들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언론에서는 이거를 신엣지슨 라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현재도 이런 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신에 표면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남유국해 문제의 어떤 미묘성, 한중 간의 어떤 균형 외교 이런 측면에서 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그리고 항해 자유 또 이 상공 비행의 자유 이런 국제법적인 일반론 틀 안에서 이 남유국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계의 이런 정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네네.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로키로 나오고 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동맹국 외교가 중요할 때는 동맹국 외교라고는 일관된 원칙의 입장에서 국제 현안과 분쟁 이슈도 다뤄주는 것이 동맹국을 관리하는데 훨씬 유익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부각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이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대북 제재가 나름대로 상당한 말하자면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다뤄져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주재 연설을 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국방장관이 별도의 독립된 주재 연설을 통해서 북핵 외교에 대한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제재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냈고, 그다음에 특별 세션이 있었는데 특별 세션에서도 북핵 문제가 별도의 중요한 이슈로서 처음으로 다뤄졌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외신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장관이 외신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런 그 외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도 또 북핵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면서 어떤 제재의 어떤 이 필요성, 이 절박성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전선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샹그릴라 대화의 틀 안에서도 또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대북 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숨가쁘게 펼쳐지는 외교전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보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좀 끌어낼 수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비핵화는 우리가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그 의미 때문에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고 네. 비핵화라는 육자연합을 틀을 지금 현재 가지고는 있지만은 북한이 비핵화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건너갔다. 사실상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 국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비핵화의 길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핵화 협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의 핵 무장 국가고 한반도에서 핵 불균형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핵 불균형을 말하자면 제거할 수 있는 보안 수단까지 병행해서 갖춰야 된다. 예를 들자면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하는 조치까지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 그리고 예.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중 관계가 이번에 이제 리수용 당내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 과거보다는 급속한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빠르면 7월 중에 북중 간의 조약 체결 55주년 기념이 되는 7월 중에 김정은의 방중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북중 간의 이런 그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는데 네네. 이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저는 건너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중 관계의 정상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의 방중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그 틀 안에서
김정은이가 추가적인 한반도에서의 어떤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안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그 3원칙에도 부합하고 전체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설득하는, 그럼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관계 주요 이슈들 전옥현 전 차관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